네, 그럼 또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 문제 부문 얘기하고 도시 이야기는 끝이 날 텐데요. 다양한 도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상하수도 시설 문제, 그리고 오물을 처리하는 문제 등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이제 근대 시설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런 근대 시설이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식수를 먹기가 힘든다든지 오물 같은 것이 잘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를 놓고 하는데 이것을 놓는 지역이 일본인 거주 지역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근대 시설을 조선인에게 먼저 이렇게 시혜를 베푼 적은 없습니다. 근대식 상수도가 처음 등장한 것이 1895년 부산에 일본인들이 사는 거류민 지역에 상수도를 처음 놨고, 1903년에 서울의 일본인 거류민 지역에 이제 또 수도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어렵지는 않아서 이제 통감보 이후에 190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1910년 이전까지 부산, 서울, 인천, 평양, 목포 순으로 상수도를 부설을 했고요. 특히 이제 10년대는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부라는 것이 그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하고 그다음에 더 큰 도청 소재지 도시 이런 데를 중심으로 상수도를 부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20년대에도 다수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부설을 합니다.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30년대 가서는 그 공업화 정책이 이북지방에서 실시되니까 이북지방까지 상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식민지 시기의 상수도 부설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인들은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하수도는 훨씬 이제 더디게 진행된 것이 더 돈도 많이 들고 자재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암거식 하수도라고 해서 지하로 이제 뚫어가지고 뚜껑을 덮는 방식의 지금의 이제 하수도 방식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필요하니까 이 역시 이런 하수도 시설 역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남촌 일대를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사는 북촌 지역은 후순위로 밀리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총독부의 신청사를 1926년에 만들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역은 신속하게 또 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런 그 근대 시설을 결코 한국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베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아까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허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 처리,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도 이제 행정 당국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인력 비용이 항상 부족해서 이 오물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인 거주 지역보다도 일본인 거주 지역 우선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수거하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뭐 냄새가 난다 막 할 정도로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이제 빈민으로 등장을 합니다.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민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변 빈터에 저번에 나온 건데요. 토막이라는 그런 움집 같은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 이런 토막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이 농촌을 떠나서도 도시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러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도시에서 자리 잡기라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대개 이제 오롯한 자기 직업을 갖지 못하고 막노동을 한다든지 품팔이를 한다든지
뭐 불안정한 이런 인력거꾼, 지게꾼 이런 일자리에 전전해 가면서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총독부는 이런 토막민들이 사는 토막민촌이 있고 한 것이 이제 미간에 되게 안 좋다. 누가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보면은 뭐 창피스러운 치부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교회로 이제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의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식으로 그런 대책으로 일관을 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그 토막을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형식의 토막인데 집이 저쪽 오른쪽 위에 있는데 경성제국대학의 그 위생조사부에서 만든 토막민의 생활위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에서 나름대로 이제 토막민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꾸로 보면 많은 토막민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여성의 출현과 가정생활의 변화,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신여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개학 이후에 이런 그 여학생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게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걸 설립한 사람은 미국의 그 감리교계의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1885년에 이제 설립을 이화학당 하고요. 이 사진은 93년경에 그 학생들과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여학교들이 설립되어서 이제 고등교육까지 받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 이외에도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 여성, 백화점에서 일한다든지 뭐 공장 등에서 일한다든지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일제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여학생이나 직업 여성 또 사회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여성 단어는 1910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20년대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이 신여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그들의 특징이 어떤 거다 뭐 이런 것이 신문과 잡지 같은 데 실리게 됩니다. 뭐 겉모습은 예전에는 다 이제 머리가 길었을 텐데요. 단발을 했다라든지 양장을 서양식 옷을 입었다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사생활은 어떤지 뭐 이들의 어떤 주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신문과 잡지 기사에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여성이 있었다면 또 구여성 또한 존재를 해서 구여성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화기 당시에 개화기라고 하면은 뭐 1880년대, 90년대 당시에 이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젊은 부부란 제목의 사진인데요. 아마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남성의 차림으로 보아서 이제 그래도 양반 신분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제 장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이제 모습의 부부 젊지만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부인데 이제 교육받은 신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는 뭐 연애라는 것이 따로 없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 가족에서 맺어주는 인연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을 텐데요. 그런 결혼관, 그런 연애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난 자유롭게 뭐 연애를 하고 싶다.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주창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연애라는 것은 남녀가 평등한 거고 또 여성을 그동안 이렇게 뭐 가정에만 얽매여 있던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제 결혼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 주체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것들 다 포괄하는 의미로 자유연애를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 변화하고 아까 질문하셨듯이 이제 가족의 모습이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남편, 아내, 자녀만을 포함하는 소가족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현모양처라는 게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는 현모양처가 다른 의미를 띠는 겁니다. 새로운 현모양처론이라고 하면 어머니와 아내라는 여성적 역할을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뭐 직업을 따로 여성이 안 갖고 있더라도 가정 생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통해서 남편과 이제 동등한 위치를 요구하는 이런 새로운 현모양처론이 수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하나는 부분이실 수 있는데 이중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일부 이제 배운 지식인 남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위 구 여성들하고 가정을 구식대로 유지를 하면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이제 부모와 부인을 같이 이제 구식 가정을 유지하면서 마치 이제 첩을 두듯이 해서 여성하고는 신식 가정을 꾸리는 이런 이중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그 지식인들도 남성 중에는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어린이라는 그 존재가 발견이 됩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동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는데 어린이라는 표현을 천도교는 이제 동학이 이어져서 천도교가 되고 왜 3.1운동 때 많이 이제 역할을 했던 천도교인데요.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운동이라는 것이 크게 일어나서 천도교 소년회라는 것도 조직되고 지금의 이제 5월 5일 그 생신이시기도 한 그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그날이 선포가 됩니다. 예전에는 5월 1일이었는데 나중에 5월 5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의 존재 발견 같은 것도 이 20년대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난에 대한 것인데요. 4번, 5번 재난과 전염병 부분인데요. 이 자연재해 중에 가장 큰 이제 악영향을 끼친 것이 가뭄하고 수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민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해와 가뭄 피해 규모를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수해가 거의 뭐 몇 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수해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뭄 역시 10년대부터 계속 40년대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그 재해를 피할 수 없었을까 하면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해나 이런 가뭄이 거의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1925년 대홍수와 1939년 대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와 가뭄 왼쪽이 수해고 오른쪽이 가뭄인데요. 표가 좀 작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빨간 줄 인쇄물에선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1920년, 23년 수해가 많이 난 해입니다. 25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구조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30년 또 33, 34년에도 상당히 큰 수해가 일어났었고 36년, 7년, 8년에도 상당히 큰 수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1919년, 24년, 25년, 또 28, 29년, 그리고 35년과 39년, 40년, 42년 할 것 없이 이제 거의 몇 년에 한 번 격으로 또는
연이어서 계속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요. 이 1925년은 을축년이었기 때문에 이 홍수를 을축 대홍수라고 불렀습니다. 25년 7월입니다. 이때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3일간 거의 500mm의 비가 한꺼번에 와서 한강이 범람을 하고 사망자가 640여 명, 재산 피해액이 1년 예산으로 치면 거의 60%에 달하는 피해액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조선인 그 아까 빈민촌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촌동 일대에 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촌동 일대가 이제 상습적인 저지대여서 침수가 많이 되는 지대였는데 이촌동 일대만 해도 이제 그 상습 침수가 되니까 좀 제방을 만들어 달라, 물이 범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뚝이죠. 뚝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가 그것을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예견된, 예상된 이제 재난을 입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25년 을축 대홍수 때의 모습, 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용산 일대인데요. 뭐 상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잠겨 있는, 거의 지붕까지 다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거꾸로 읽으면 기린비로 해가지고 요즘에도 있는 기린 맥주, 아마 이제 그 주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막 다 이제 한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이제 거주지가 막 다 온통 흙탕물이 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을축 대홍수가 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아까 이촌동의 피해가 컸다고 했는데 거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도 이들을 마포구 도화동으로, 지금에도 있는 이 동으로 거주를 강제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 도화동이 원래는 이제 묘지로 쓰였던 지역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막 감옥도 있고 토막민들이 살고 되게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었는데 여기로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그래서 더더욱 타격을 입힌 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서울 경성부를 비롯한 식민 당국이 이런 그 홍수로 인한 그 재난 피해를 별로 그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 피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39년 대가뭄도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요. 식민지기 통틀어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 이제 농사 수확량이 얼마나 피해가 컸냐면 수확량이 100%가 아니라 46%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고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수확률이 30% 정도 밑돌 정도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농민들이 이제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부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농사꾼이 이제 공사장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모자라는 수입을 빌리거나 뭐 공사장의 임금 등으로 이제 메꾸는 이제 구제책을 쓰는데 일제가 뭐 식량 조달을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가뭄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 일제는 그 식량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파로 40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 양도 상당히 이제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가뭄의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수지, 큰 저수지 바닥이 온통 올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 전북 익산의 이제 큰 저수지인 왕궁면 저수지의 가뭄 당시 1939년 대가뭄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염병이 일제시기에 어떻게 유행을 했는가를 설명드리면 우선 콜레라가 유행을 크게 했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콜레라인데요. 인도의 원래는 풍토병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대륙으로 이주해 가거나 하면서 전염병이 같이 병균이 옮겨 다닌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무역망을 통해서 콜레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콜레라 이제 증상이 감염되면은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뭐 체온도 떨어지고 뭐 근육 경련도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치사율이 높아서 뭐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 이게 호랑이에게 물어 뜯기는 찢기는 아픔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호열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호역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치사율이 60~70%니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이제 감염병, 전염병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1919년에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이 병균이 감염이 이어져서 이제 환자가 뭐 17,000명 가까이 나오고 사망자만 해도 11,100명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전에도 이제 콜레라가 있었지만 1919년과 1920년에 특히 이제 연속적으로 콜레라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그 사망자 수를 기록을 한 겁니다. 20년에도 일본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이때도 환자가 더 많아서 24,000여 명, 사망자도 더 조금 많게 13,5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별 콜레라 환자 및 사망자 수인데요. 1910년과 1920년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수가 당장 봤을 때도 16,900여 명, 24,000여 명의 환자들이 있었고 사망자 수도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았던 곳이 보면은 평안북도, 환자나 사망자가 많았던 곳이 평안남도, 황해도, 그래서 이북 지방의 피해가 컸구나. 1919년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반대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남부지방에 피해가 컸구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19년에는 만주 지역에서 병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북 지방의 피해가 컸던 것이고요. 20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이 콜레라 병균이 들어와서 이남 지방의 피해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콜레라 환자가 나오면은 이제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환자를 발견하는 것조차 이제 쉽지가 않아서 경찰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느리게 환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사이에 사망자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자발적 신고는 적었던 이유가, 자발적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 뭐 위생 경찰이다라고 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막 격리시킨다든지 이런 그 활동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발 신고하는 케이스는 아주 적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920년 이후에 이제 콜레라는 다소 수그러들게 되지만 비슷한 이제 급성 전염병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이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화두가 되는데, 일제는 그냥 격리하거나 아니면 위생경찰에 의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뭐 예방주사를 하거나 소독을 하거나 뭐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찰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위생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지 왜 경찰이 이것을 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이제 일단 강압적인 것이고, 격리 정도를 하는 것에 이제 대부분 대책이 초점이 맞춰 있었고, 예방주사 이런 것은 아주 소수만 이루어진,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콜레라 발생 당시에 경기도 인천 지역인데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위생경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9년 호열자병 방역지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책자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호열자병이라고 콜레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는 이제 전염병도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만 이때는 더 만연하게 됩니다. 결핵은 이제 뭐 만성 전염병으로서 일단은 격리를 시키고 소독, 검역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극성 전염병과는 다르게 되게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이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결핵에 대해서는 30년대 말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통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가운데 조선인 청장년 사망 원인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결핵 환자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이제 청장년들이 군인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 노동력의 주요 자원인 청장년층의 건강, 특히 결핵이 가장 1, 2순위의 사망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결핵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자 했냐면, 그게 이제 상당히 또 근대적이지 못합니다. 침뱉기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30년대 중반까지 거리거리에다가 공공장소에 타구라고 해서 이게 침뱉을 타자, 도구 구자인데요. 뭐 입구자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침을 뱉는 그 통과 쓰레기통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이제 수시로 침을 뱉어서 거기에만 뱉도록 해서 길거리에 이제 그 침을 막 뱉어서 균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다소 이제 되게 정근대적으로 보이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정도였고, 36년에 뭐 조선결핵예방협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의원 내에 결핵 병실 수를 이제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요양소 설치, 결핵 환자 병상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결핵 예방 협회 사업 중에 후순위였고, 우선순위는 우선 선전 활동,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뭐 노력하자라는 식의 이제 유야무야한 큰 의미가 없는 선전 활동만 우선순위에 두었지, 이런 요양소 설치나 결핵 환자 병상 마련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병원들이 생기는데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자해의원이라는 것들을 각 주요 도시에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격리 병실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 수가 상당히 이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따 또 질문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센병이라는 감염병도 있었죠. 나병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래서 이 한센병이 환자를 매개로 이 병균이 전염된다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19세기 후반에 밝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센병 이제 환자를 격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방식, 격리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한센병 환자를 단속하고 격리를 하는데 네, 소록도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로 자해의원을 만들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 강제 격리를 했습니다. 이 소록도 자해의원이 1917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29년 정도 되면 그래도 7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뭐 여수, 대구, 부산 지역의 요양소 외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방치되어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소록도 자해의원에서 그 예방복을 입은 총독 일행. 그래서 네, 뭐 이 사람이 총독일까요? 누가 총독일지 모르겠는데 예방의를 입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총독일 것 같습니다만 당시 1922년인데 사이토 마코토 총독 시절입니다. 이때 소록도 자해의원을 이제 홍보할 겸 그 일제 총독부의 어떤 정책적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 것인지 순시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소록도 자해의원을 떠나는 총독 일행의 사진 모습인데 대면하면서 막 총독이 얼마나 자애롭게 이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를 막 강조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벌입니다. 총독부는. 근데 실제는 아주 소수 인원들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몰려서 이들이 넘쳐날 정도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의원이나 뭐 요양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한센병을 비롯한 여러 이제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 치료를 했지만 그 양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병동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천형병이다, 막 이렇게 한센병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형벌과도 같은 병이다 이런 뜻이죠. 한편으로 일반인들은 또 한센병 환자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니까 그것에 대한 또 공포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또 격리해라라는 요구도 이제 한편으로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가 격리되고 싶어도 병상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이 계속 찍힌 채로 이들이 이제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런 차별도 강화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빨리 설명을 드렸나요? 네, 일단 그 질문을 좀 충분히 오늘 마지막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것까지 다 합쳐서 질문해 주실 것이 있으면은 오늘 것뿐만 아니라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그때도 유행을 합니다. 네, 네, 1918년이죠. 예, 그때도 그 유행을 크게 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네, 우리도 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전염병 문제도 최근에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메르스라는 것도 겪고 뭐 코로나도 심하게 겪고 하고 나면서 이 의료사라고 하거든요. 의료 역사. 이 의료사 부문이 지금 연세대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학과가 있는데 그 의사학과 중심으로 해서 의료사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사 연구가 활발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10년, 길어봤자 10년 정도 사이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도 이제 그 콜레라 연구로 학위 논문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연구할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글쎄요, 충분히 그 예방 일단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문인들이 별로 치료에 또 힘쓰지도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치료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생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치료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손 드셨는데요. 한일합방 전에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시고. 네. 아, 예, 많이 샀습니다. 돈이요. 돈은 주로 대상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요. 특히 러일 전쟁 1904, 5년을 전후해서 많이 이주를 해오거든요. 근데 그 상인들이 자기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돈으로 많은 땅들을 사고 아니면 그냥 갯벌 같은 땅을 사서 간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경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고요. 소수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여러 우리로 치면 뭐 무슨 군 단위의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체로 온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지방 정부가 조금 후원을 해줘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땅을 사서 소규모 이제 농민들이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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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은 1910년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19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원래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인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사고 하니까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통감부기에 들어가면 1905년 무렵쯤 되면은 관련 규칙들이 이제 몇 개가 생겨가지고 일본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 권리를 한국 정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식민지가 되기 전인데도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장을 해줬고요. 식민지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잘 배우신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 실시해서 전면적으로 일본인들 토지 소유권을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가 다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네네 네네 네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10년 이전에 들어오거든요. 1908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감부기부터 사실은 반식민지화 됐다. 식민지가 절반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야기 못할 정도가 아니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그 지원금의 3분의 1을 그 한국 정부가 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지원을 하지만 한국 정부가 주로 땅으로 3분의 1의 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뭐 통감보기에는 그렇게 식민지와 유사하게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보셔야겠죠. 아, 네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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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독교는 일본에는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사가 있고 신도라고 하는 이제 종교가 거의 국가 종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신도가 중심이 되고 일부 이제 불교가 있는 정도였고요. 기독교는 크게 전파되지가 않았고 또 식민지여서 그런지 조선에는 이제 그 식민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3.1운동 때도 보셨겠지만은 그때도 이제 기독교, 천도교, 불교, 특히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천도교 세력하고 함께 이제 거세게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그 힘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개화기 때 건너왔던 이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조직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 형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선교사분들 중에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저런 목적으로 꼭 선교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독립운동 지원 같은 것을 위해서 건너온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이제 기독교 계열도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다면 이제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건데 표방을 하기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은 했거든요. 문화통치기간은 더더욱 그렇고 만약에 미국인 선교사의 뭐 입국이나 조선 입국이나 선교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사람은 미국인이고 미국 뭐 감리교다라고 하면 감리교계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
그런 행위가 돼버리니까 매우 외교적으로 일본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키거나 이렇게 검열을 하거나 하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이북 지방에 사실은 이북 지방에 많이 전파가 됐었습니다. 네네. 일제강점기 때는 이남 지방보다도 이북 지방의 도시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지식인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북 지방이 더 기독교가 발달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네. 일제강점기에 네. 일본인의 조선 우리나라의 거주 현황을 보니까 그 1930년대에 네. 네. 1940년대에 70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네. 되게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았나요? 아, 네. 뭐 추방당하거나 그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그런 스스로 와서 살았나요?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택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직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는 이제 관리들이 옵니다. 관리들을 조선인 관료들을 거의 안 두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관리들을 아예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업이 그래서 많았던 것이고 그 다음 많았던 게 이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무역에도 많이 종사를 아예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 조선에 상점을 차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상인들이 주목할 만한 게 이 상인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지주로도 변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컨대 쌀을 무역을 해봤더니 그 유통에서 많이 마진이 남고 뭐 하니까 내가 아예 그냥 생산에 뛰어들어서 쌀 농사까지 지면은 그 중간 이익을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인들이 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지역에 대농장들을 설치해가지고 지주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 인구는 적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업 인구로 들어와서 농업을 같이 했던 지주 수는 전국의 인구의 3, 4%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상인들이 지주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거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네. 저희 학교 때 일제 시대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일제 강점기가 그 시기가 불법적으로 네. 침탈당했다는 의미에서 강점기라고 쓰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강점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연적인 그런 의미가 오잖아요. 네. 필연적인 일부에서는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일제 저항기라는 말을 쓰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제 강점기라고 쓰는 게 이제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병합조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다라는 건데 병합조약이 왜 불법이냐면 병합조약 때 그 전에 생긴 게 이제 통감부이지 않습니까? 통감부가 생길 수 있었던 게 을사늑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을사를 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이게 강제로 체결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는 을사조약 맺을 때 보면 일본군이 완전히 궁궐을 포위한 가운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거기에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을사오적에 의해서 5명의 그 관료들에 의해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을사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외교권을 저희가 상실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통감부가 생겨서 내정 간섭도 계속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그 을사조약의 불법성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한일 병합조약의 한국 병합조약의 불법성까지 이어진다라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병합조약의 주체인 이 통감부 통감과 그다음에 이완용 당시 내각 총리 대신에 의해서
이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을사조약이 불법이면은 뒤에 있는 이 통감부의 통감이 맺은 이 조약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제 저항기보다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식민 통치기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고 하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 시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 뭐 식민 통치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점기라는 말 속에는 근데 질만 당했지 거기 특별히 뭐 정한 한다는 의미도 없고 그냥 그 강점기가 대상화되어 버리잖아요. 네네. 우리 역사의 중요한 3년 기간에 우리는 대상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주체적인 입장을 한다 그러면 강점기라는 말도 저항기라는 말이 저는 낫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사실 일제강점기라고 가르치는데 이제 학계에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좀 중립적인 개념으로 그냥 일제시대, 일제시기, 뭐 식민지기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서 좀 그냥 이제 일단 그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고 중립적으로 이제 보자. 그렇게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은 뭐 일제 시대나 식민지기 이런 표현을 최근에는 많이 씁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서요. 뭐 한두 분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뵈면 못 뵐 거기 때문에 아쉬워서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 중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육당 최한선이나 춘원 이광수가 칠을 해결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네, 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네. 그 사람 친일 행각의 구체적인 게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 잘 모르는 거. 뭐 최남선이나 최린이나 되게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많이 남기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시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막 징병하기 전에 지원병 같은 거 모집하고 할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군인이 돼가지고 뭐 일제 그 뭐 천황에 몸 바치자 이런 식의 글들 같은 것을 수없이 많이 남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어용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 대표격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최남선이가 우리 조선이 망하는데도 실패했다. 망하면 무슨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망하는 것조차도 실패했다.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것입니까? 글쎄요, 어떤 왜 망, 망하는 것도 잘못 망했다는 겁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뭐 그 아쉬운 일이고요. 그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시절에만 해도 최남선이 다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했고 뭐 체린도 이제 앞장서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제 그 암살이란 영화가 전에 있었죠. 그 이정재도 나오고 하는 배우 영화 끝에 보면은 그 이정재 배우가 친일파로 나오는데 이제 끝 대사가 뭐냐면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몰라서 처음에 독립운동 하다가 친일파를 한 거다. 친일파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0년대쯤 가서는 아, 이제 더 이상 그 조선의 독립은 어렵겠구나라고 포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 틀어져 버린 전향을 해버린 그런 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네. 네네. 예.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끝을 내는데요. 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에는 이제 박찬승 교수님 오셔서 현대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 선생님들 뵈면서 늘 들었던 마음을 이제 이런 사진으로 대신해봤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큰 거장 같은 이 숲을 이루시는 큰 나무들이신데 각자의 영역에서 한 획을 다 그으신 분들인데 제가 항상 앞에 와서 선생님들께 선생님들께 뭔가 알려드린다고 하면서도 제가 배운 게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